연준이 얘기하는 거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게 다르죠. 내년 5월에 1회 인하를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내년 전망입니다. 실제로 내년에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부과를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물가 동향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건영 시간입니다. 내년이요, 뱀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이요, 후진이 안 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진만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올 한 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드셨지만 내년에는 힘차게 전진만 하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런 단장님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말마다 뭐 항상 하는 습관 혹은 뭐 반드시 확인하는 뭐 지표랄지 이런 네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지표는 약간 전문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일단 지난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봐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들에 좀 이렇게 변곡점들이 좀 나왔었는지, 그리고 의외의 돌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분기점들이 언제 있었는지를, 예를 들어 주가와 금리 아니면 금리와 환율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가 어느 점에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거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해외 IB들이 내고 있는 전망 자료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분량이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보고, 그래야지 이슈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좀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진짜 그 루틴처럼 기존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은행에서 내년 달력 예.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중요한 네, 저희 중요하죠. 습관입니다. 네, 중요하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 좀 2024년 좀 거시경제 좀 네네. 되짚어보고 싶은데, 뭐 미국 연준의 피벗도 있었고, 네네. 뭐 미국 대선도 있었습니다. 네. 뭐 변동성도 심했는데, 단장님께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마켓을 보셨으니까 네. 올 한 해 좀 되짚어보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해였는지 아니면 좀 롤러코스터를 탄 해였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보면서 이게 미디어의 힘,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 미디어의 힘이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쏠림이라는 게 진짜 과거보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 쏠림이라는 거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하고 이제 힘을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까였어요. 네. 올해 1월 달 초에는 미국이 7번 내리냐 6번 내리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내리냐 5월부터 내리냐가 이슈였지,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슈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정도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하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연초에 미국 국채 10년짜리가요 3.9%였어요. 많이 내려왔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4.5가 넘어 있거든요. 다시 올랐죠, 많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장기채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재미를 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기준금리가 9월 달부터 미국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기준금리의 인하를 반영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올해 볼 것 중에 1번은 이제 연초에는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게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마 제 기억에 4월에서 5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이제 좀 심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양국 간에 미사일 포격도 하고,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400원을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4월 중순 정도 됐거든요.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올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게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건 내년에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요,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죠. 여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경기가 갑자기 둔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8월에. 그렇죠. 그래서 7, 8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죠. 엔 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하면서 지난 아마 이제 8월 5일 날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엔캐리 청산 우려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로 넘어오면서 엔캐리 얘기는 싹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딱 올라오게 되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11월, 12월까지 장식을 하는데 12월 달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하고 그 다음에 탄핵까지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올해를 갖다가 장식하게 됐던 케이스라고 보고요. 무언가 이 스토리텔링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한순간에 삭제가 딜리트라고 하죠. 완전히 네. 삭제가 확 되면서 새로운 이슈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1월 달 제가 여기 머니온라인에 나왔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은 다들 트럼프만 보지만 FOMC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연준에 주목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는요. 어쩌면 또 우리가 무언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제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애써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느라고 무시했었던 그런 이슈들이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내년 한 해의 모습이 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준 얘기부터 네.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FOMC 리뷰부터 해보고 싶은데 네. 일단 내년에 2번 정도 내릴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어요. 그 연준에서는. 근데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내년에 어떤 금리 인하 속도 어떻게 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매우 느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우 느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지난 9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거든요. 0.5% 네. 인하했고요. B컷. 예, 그렇죠. 11월 달에도 인하했고 이번에도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서 되게 그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끝나고 네. 나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서 바라봤던 게 뭐가 있냐면 달성한 얘기들을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연준이 바라보는 내년의 성장 전망이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가 전망도 상향이 돼 있어요. 물가 전망도 상향이 돼 있고 성장 전망도 좋아지면 금리를 내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렇죠. 올리는 걸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돼요. 그래서 다들 그 질문이었거든요. 파월 의장한테 아니 근데 금리를 왜 내리냐고 이렇게 전망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많이 쫄렸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제일 많이 썼었던 단어가 뭐냐면 9월, 11월, 12월 FOMC에서는 영어로는 리캘러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재조정, 예. 조정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요. 과도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거고요. 지금의 미국 경제 탄탄한 건 맞는데 이 탄탄한 것만 보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모습은 지금 미국 경제는 탄탄하지만 그 이전에 금리 올려놓은 게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탄탄한 경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적정한 레벨까지만 금리를 너무 높았던 금리를 적정 레벨까지만 조정을 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리캘러브레이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니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왜 내립니까? 너무 많이 올렸던 것만 살짝 조정해 주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그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 다른 그분이, 연준 의사. 예, 그렇죠. 다른 연준 의사 한 명인데 지난주 아마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재조정은 끝났다 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재조정이라는 1단계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내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더 내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재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어땠든지 간에 내려도 되는 거죠. 뭐 물가가 오르든 물가가 불안하든 성장이 세든 상관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과도하게 높은 것만 오버돼 있는 것만 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현재 미국 경제를 오롯이 바라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묻지마로 금리 인하하는 거 없다. 새로운 예, 판이 그렇죠. 열렸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월 달에는 이 기준금리가 동결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 미국 연준이 예, 그렇죠.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 중에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 말까지 현재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56%에 달합니다. 잠깐만 내년에 내년 말까지. 한 번만 인하를 한다고 예, 연준이? 한 번 더. 예, 시장에서는 그렇게 현재 바라보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오히려 2번 인하를 그러니까 예고했잖아요.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거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게 다르죠. 연준에서는 2번 인하를 예고한 거나 다름없는데 예고라기보다는 그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서는 내년에 한 번 인하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고 내년 5월에 1회 인하를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보고 있는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내년 전망입니다. 원래 시장은 더 내릴 거라고 보는 그렇죠. 게 통상적이지 않아요? 네, 연준이 그렇죠. 2번 내린다고 하면 아니야 3-4번 내릴 거야 이렇게 항상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도 연준한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시장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관대하게 바라봤던 거죠.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무언가 살짝만 문제가 생겨도 오 하면서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어떻게든 밑을 받쳐주려는 노력을 했었던 연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 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다음부터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리질 않나. 내릴 때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내리질 않나. 이렇게 2, 3년을 반복하니까 시장도 지금의 연준이라면은 얼마든지 배신 때릴 수 있는데 라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시장의 전망이라는 건요. 오늘의 전망인 거지 내일 계속 바뀌어요. 근데 현재까지 버전으로 봤었을 때는 와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내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에서 전망이 바뀌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보는 거 있죠. 지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했냐면 3% 밑으로 내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2.75까지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식간에 이게 4%로 올라와 버린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조정의 단계는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연준도 어느 정도는 어나운스를 했고요.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과 시장이 받아들이는 관계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자산 시장이 그러면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많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걸 바라보면서 좀 얼어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뭐 미국 아니, 증시 아직도 네, 뜨겁죠. 뜨겁죠.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내려주겠지. 이제 이런 네. 생각도 되게 강해요. 되게 냉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난 8월처럼 네네. 미국 증시가 갑자기 뭐 많이 내린다거나 그런 네네. 상황이 또 생기면 또 연준이 살짝만 뭔가 흔들리면 오버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시장에서는 아니야 더 많이 내릴 거야. 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들어요. 9월에 50bp 인하를 했잖아요. 네. 0.5를 인하한 것 중에 그 8월 5일 날의 영향이 되게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니까 받아준 거거든요. 음. 근데 잠깐 보시면 지금 어차피 받아줄 줄 알고 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지금 한 번 인하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4.5를 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탄탄하게 잘 버티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굳이 지금의 스탠스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있잖아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태까지 기대했어 왔던 것보다는요. 분명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인하 속도가 되게 빡빡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네. 1월 20일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취임하면 또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그럼요. 또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어떤 경제 정책, 뭐 관세라든지 네.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그런 의지들을 내비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혹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취임하기 전에도 이 정도인데 네. 취임하면 어떻게 되겠냐? 1월 2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행정명령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48시간 내에 쏟아낸다고 했나요? 뭐 아마. 관세에 예, 그렇죠. 관한, 예. 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흘러온 모습을 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이 의외로 많이 태클이 걸려요. 의회에서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걸리고 의외로 많이 걸리거든요. 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제 의회와 말씀드릴- 의외로 그렇죠. 많이 걸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그 머스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정부 규제 예, 그렇죠. 푸는 위원장이죠. 그렇죠. 네, 덧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재무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를 임명을 했을 때 임명한다고 이제 고민했었을 때 머스크는 베센트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상무장관으로 돼 있는 러트닉을 지지를 했었는데 베센트는 그 전형적인 그 월가 그렇죠. 인물이죠. 월가 인물이고요. 재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론자예요. 예. 아마 이제 머스크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anyway 그 일단 첫 번째는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잘 안 된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그렇죠.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부채 한도를 갖다가 거기다 옵션으로 끼워가지고 편하게 풀려고 했다가 이게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이 부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화당 자체가 원래 국가 부채 늘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38표의 반란표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원은 지금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화당이 수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표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화당이 이제 의원들 중에 몇 명만 돌아서도 사실은 그 안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또 미국 의원들은 좀 소신 투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도 있죠. 그리고 IRA 같은 케이스도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최근에 저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어 있는 걸 보면은 IRA 지원을 끊게 되면은 그 지원을 받는 주가 그렇죠. 4분의 3이 공화당 관련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 예, 이익을 그렇죠. 좀 대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반란이라기보다는 반대가 있다, 잡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머스크가 이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약간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은 공화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굴러온 돌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각종 언론 기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많이 때린다고 하는데 각국이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국 통화 약세를 좀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높아질 관세 장벽에 대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이랑 붙었었잖아요. 미중 네네네. 무역 전쟁, 관세 분쟁이 붙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관세율을 올리면은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대응을 했어요. 그걸 몇 차례 반복하니까 이게 소모전이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위안화 약세까지 나타나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트럼프가 나중에 미중 무역 합의로 가자고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게 되면 너네 통화가 너무 절하가 돼 있으니까 너무 절하된 통화를 갖다가 절상으로 바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합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절하가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이는데 합의가 돼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5% 되돌립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런 게 물론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지만 조정을 좀 합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죠. 국가들끼리 예를 들어서 예시 들어서 그러면 5%만 되돌립시다 하면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미 다 절하를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5% 되돌리면 어쩌면 원위치일 수 있잖아요. 지금하고. 그렇죠. 잘 합의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국이요. 어차피 환율에 대한 압박도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미리 절하시켜 놓으면은 협상할 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절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절상시키는 것보다는 꽤 절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되돌리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절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좋다고 해야 합니까?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이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환율이 높아진 건 맞고요. 네. 1,440원이 지난 2022년 9월에 그 고점이었는데 그걸 뚫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1,450원이니까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정 불안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정정 불안 이외에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돼서 같이 거기에 온라인을 맞춰준 것도 있어요. 이제 동조화되는 것도 그렇죠. 있겠죠. 네.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인데 우리나라 통화만 강세잖아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요. 정정 불안이 심했을 때가 95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960원까지 100엔당. 네. 지금 925원이에요. 그럼 원화만 폭망했냐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달러가 너무 세잖아요. 달러가 센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센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가 약세를 가져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환율 전쟁의 포성을 갖다가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트럼프가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또 4.5를 넘었잖아요. 이러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그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되게 높고 빚이 많은 상태에서 빚을 더 늘릴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네.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도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시작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빡빡한 그 의회와의 전쟁을 지금 예상을 이제 미국 하니까 국채 금리 이렇게 높은데 국채 발행 어떻게 더 많이 하냐. 그렇죠. 네. 지금 재정 적자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요번에 이제 묻어가려고 했던 게 되게 컸었죠. 빡빡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런 높은 금리 수준을 그래도 감당하는 게 미국 경제가 그래도 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까지 강할까 성장이?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 달린다, 뭐 내후년까지 달린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강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자체가 강한 것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부진한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재정 적자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힘들고요. 지금 중국 힘든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만 딱 보면은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남미 국가들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전 세계에 풀려 있는 자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딘가에 수익이 나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좋은 건 사실인데 다른 나라가 또 힘드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돈이 고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의 쏠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했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돈을 더 많이 뿌렸었어요. 이 많이 뿌려놨었던 돈들이 그때 당시에는 해외로 나갔었거든요. 신흥국에 가서 고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 돈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자금의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리스크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의 과열 이슈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만약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을 때는 이게 뭐 자산 가격의 과열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많이 쏠려요.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돈이 몰리거든요. 왜냐면 여기밖에 답이 없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한순간에 되게 큰 과열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버블 우려를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탄탄하게 계속해서 뜨거워진다라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너무 경기가 과열이 돼서 혹은 자산 가격이 너무 과열이 돼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다가올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일단 트럼프 취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취임되고 나서 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라도 잠깐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수익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빠지거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장이 기대하는 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책들을 쏟아낸 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를 바라보겠죠.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소화가 잘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빡빡하다면 네. 오히려 뭐 시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진행됐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만약 그게 과도했다면 그게 되돌려지는 과정들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과도하게 시장이 반영을 했다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했어도 관세를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때리긴 때려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세게 못 때리면 되돌려지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저는 그 파월 의장한테 이번 그 FOMC 때 기자가 질문하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번에 연준 금리 결정이나 정책 전망 같은 거 낼 때 트럼프의 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고려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 회장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거죠. 그 18년도 9월 달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물어봐요.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다른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과가 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될지 언제 부과를 할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대편이 또 보복 관세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나리오를 갖다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임팩트 있게 때리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다면 관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훼손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나타날 수 있겠죠. 네. 트럼프가 쏟아내는 수없이 많은 어떤 행정명령의 어떤 수준을 보고 시장이 반응할 네네, 거라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지도 같이 바라보겠죠. 네. 그렇다면 미국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네, 그렇죠. 봐야 할까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되게 큰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달러가 과도하게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는데. 예. 아까 이제 제가 파월 얘기를 해드릴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좀 언급을 해드리면 기자가 물어볼 때 18년도 9월을 얘기했잖아요. 18년도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연준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요. 근데 틸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원래 이제 매번 하는 거지만 나중에 공개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 주제가 뭐냐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냐. 관세가. 당연히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는 우리 안 준다. 일기 때 봐라. 관세 올렸어도 물가 문제 없었잖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18년도 9월 달에 연준 FOMC 때 이제 나왔었던 그 보고서를 보면은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이 그래서 18년도 9월 달에도 그렇고 18년도 12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이 다 무너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내년에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럼 세게 부과를 하면은 다른 나라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되려. 네.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완전히 멈춰서거나 인상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잘못 걸리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신흥국 입장에서 볼게요. 미국 수출 안 되죠. 관세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가 힘들 거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그럼 그 나라 통화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럼 그 나라 통화가 약세인데 그럼 상대편에 있는 달러는 초강세가 되겠죠. 달러 초강세가 되면 관세는요.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관세 때렸는데 10% 통화가 절하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다들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너무 과하게 갔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재조정을 끝내놓고 물가 동향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요. 무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단기로 미국이 되려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되게 낮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관세를 너무 과격하게 부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새롭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혹은 약세 수준을 보고 미국도 본인들의 어떤 금리 수준을 좀 제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물가 수준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죠. 네.